틀린 말씀이 아니신데 왜 자꾸 아빠를 다그치세요? 같이 외출하기가 겁이 나서 그래. 사사건건 눈에 보이는 것마다 시비를 거니 사람들이 좋아하냐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난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뿐이야.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식구가 모이면 화제가 그것뿐이에요. 아이, 정말 지겨워. 내 편은 아무 데도 없었다. 아내마저 소리치면 난 정말 외로워진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병원에 가보는 게 당신 뭐냐? 그래요. 가서 상담만이라도 받아보면 난 더 바라는 거 없어. 알았어. 가봅시다. 정말?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노수민 작가의 작품 수호천사가 사랑한 에티켓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바른말 바른행동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노수민 작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악의 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워 에티켓을 소재로 재밌게 소설을 엮어보았다고 합니다. 소설은 엄청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수호천사가 사랑한 에티켓 노수민. 아내는 나더러 미쳤다고 한다. 아이들은 차마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가혹했다. 차라리 아빠는 미쳤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을 가봅시다. 요샌 잠 안 오는 사람도 가서 상담받는 곳이 정신과라는데. 아, 글쎄 멀쩡한 사람이 거길 왜 가냐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정의롭고 정직한 내 말과 행동이 왜 이 사회에서 정신병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었다. 미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다. 누구냐고? 미친 짓들을 하는 이 사회의 모든 파렴치인들. 그리고 그것을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이기적인 사람들. 나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내 가족과 이 사회는 미친놈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아내와 딸은 나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며 노골적으로 미쳤다고 말한다. 아들은 그래도 좀 낫다. 틀린 말씀이 아니신데 왜 자꾸 아빠를 다그치세요? 아침 식탁에서 쉴 새 없이 쪼아대는 아내의 잔소리를 듣다 못해 아들이 숟가락을 놓으며 짜증 섞인 한마디 건네고 일어선다. 같이 외출하기가 겁이 나서 그래. 사사건건 눈에 보이는 것마다 시비를 거니 사람들이 좋아하냐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난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뿐이야. 아들은 이미 식탁을 떠나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식구가 모이면 화제가 그것뿐이에요. 아이, 정말 지겨워. 딸도 뜨담한 밥수저를 놓고 식탁에서 달아난다.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망쳐놓았다는 미안감에 나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아내가 식탁에 남은 반찬과 밥을 개수대에 쾅쾅 소리나게 쏟아버리면서 훌쩍거린다. 남은 밥은 밥대로 반찬은 반찬대로 따로 잘 챙기는 아내가 아낌없이 버리는 것은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기 직전의 행동이다. 나는 갑자기 막막해지는 절망감으로 한숨을 쉰다. 내 편은 아무 데도 없었다. 아내마저 소리치면 난 정말 외로워진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병원에 가보는 게 당신 뭐냐? 나는 아내에게서 다른 말이 나오기 전에 입막음을 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가서 상담만이라도 받아보면 난 더 바라는 거 없어. 알았어. 가봅시다. 정말? 아내가 눈물을 훔치고 얼굴을 환하게 밝히면서 나를 향해 돌아선다. 젊은 여의사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았다. 정신과 의사라면 어딘가
의사 자신도 사이코 기질이 엿보이는 사람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온 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맑고 밝은 인상이었다. 선생님, 수다 떠는 거 좋아하세요? 딱 질색을 하죠. 아내가 얼른 내 대답을 낚아챘다. 어머님은 잠깐 나가 계시는 게 좋겠어요. 전 선생님하고 수다를 좀 떨어야 하거든요. 부탁합니다. 여의사는 정중하게 아내를 내보냈다. 그녀는 내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 했다. 나도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하소연을 좀 하고팠다. 그녀와 나의 대화가 아무런 방해 없이 시작되었다. 작년에 경찰 공무원을 퇴직하셨다고요? 예, 계급적 일에 걸려서 좀 일찍 퇴임이 됐어요. 어쨌건 명예퇴임을 하셨으니 축하할 일이죠. 여의살은 내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저절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어린 여의사에게 체면불구하고 내 갑갑한 심정을 모두 토로하고 싶어졌다. 우리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기꺼이 그녀와의 상담을 약속했다. 여의사는 내 이야기를 즐겁고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생긴 것이다. 첫째 날, 수다. 그만 좀 해, 그만! 그날도 나는 그렇게 소리쳤지요. 버스 안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숨을 멈춘 듯 했어요. 놀란 운전기사까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고요. 기사는 실내밀러로 나를 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내 붉게 충혈된 눈은 차를 타면서부터 계속 핸드폰을 잡고 수다를 떨던 여자를 향해 있었지요. 30분째야 30분. 이 차 안에 당신 혼자 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부부싸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려서 하란 말이야. 여자가 슬며시 핸드폰을 닫아버리더군요.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여자는 내내 어제 저녁 남편과 싸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떠들어대고 있었던 거예요. 미친놈, 지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오히려 큰소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 그년한테 가자고 하니까 그 병신 새끼가 뭐라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쌍스러운 욕까지 섞어가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버스 중간에서 약간 뒤쪽으로 자리 잡은 탓에 운전석까지도 그 대화는 정확하게 전달되었지요. 여자의 바로 앞좌석에 앉은 아내와 나는 그 여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더라고요. 앞에 앉은 승객들 몇몇이 눈살을 찌푸리며 여자를 돌아보았지만 여자는 자기 대화에 너무 심취해 그 따가운 눈총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내 고함 소리에 버스는 드디어 저질 부부 싸움에서 해방이 되고 평화를 찾았지요. 승객들은 서울 도착까지 아직 20여 분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준 나에게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둘째 날, 하이힐. 그만 좀 해, 그만! 지하철 5호선의 지하도는 유난히 깊었습니다. 나는 그 지하철로 내려가는 긴 층계 아래쯤에서 돌아서서 위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외쳤지요. 바삐 걸어 올라오고 걸어 내려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순간 모두 나에게로 쏟아졌습니다. 발꿈치 고리가 없는 샌들을 신은 젊은 아가씨만이 아직 사대 파악이 안 된 채 딱딱딱 한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한 번씩 하이힐 굽소리를 내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지하층계가 울림통 역할을 하는 탓에 그 소리는 온 지하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손가락으로 그 여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지요. 내 귀엔 그 딱딱 소리 안 들리니? 지금 넌 내내 그 소리를 내면서 저 긴 계단을 내려왔단 말이야. 그만 좀 해! 아내는 창피하다며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지만 나를 쳐다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자는 얼굴이었어요. 여자애가 얼굴을 붉히며 조심조심 층계를 내려오더군요. 사람들은 모두 짜증을 내면서도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셋째 날 핸드폰. 우리 부부는 볼 일이 있어 외출했는데 점심때가 되자 아내가 오랜만에 아이들처럼 햄버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M 햄버거집에 들어가 나는 미리 자리를 잡아 앉고 아내는 햄버거를 주문하러 갔지요. 젊은이들로 벅적거렸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외계인들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딩딩딩 떼릉떼릉 띠링띠링 띠르륵 띠르륵 띵띵띵띵 온갖 전자음과 다양한 음악들이 콩복듯이 사방에서 나를 향해 전파를 쏘아대면서 내 뇌를 마비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처녀 아이들이 자기 얼굴만한 햄버거를 한 입 가득 베어 물고는 콜라를 찔끔거리며 찰깍찰깍 포즈를 취하고 깔깔거리는 거예요. 아내가 눈살을 찌푸리며 눈치를 주었지만 더욱 나에게 보란 듯이 웃어댔어요. 허참 그뿐 아니라 내 옆자리에는 텅 빈 공간에 대고 혼자 햄버거를 먹으면서 계속 짓거려대는 녀석도 있었다고요. 한 손에는 햄버거를 한 손에는 콜라를 들고 있었는데 허공에 대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미친 녀석인 줄 알았어요. 졸라 이쁜데 연락 잘난 척하길래 도찰을 했지. 아이씨 근데 딱 걸린 거야. 야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돌싱인 거야. 콜라를 잠깐씩 내려놓고는 귀에다 손을 갖다 대면서 계속 떠드는데 녀석은 외계어를 사용하고 있더군요. 저 녀석 돌아도 더럽게 둔 녀석이지. 하니까 아내가 그 녀석은 지금 이어폰을 꽂고 전화통화를 하는 거래요. 하참 핸드폰은 주머니에 들어있다나요? 돌아보니 그런 걸로 혼자 짓거리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미쳐서 혼자 떠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다 핸드폰으로 벌어지는 일이더군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없이 그 장난감으로 온통 아수라장인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맛있게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제각각 더 큰 소리로 찌꺼리고 떠들고 깔깔거리더군요.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두 손바닥으로 양기를 막았어요. 맛있게 먹으려던 불고기 햄버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서서 악을 썼지요. 그만 좀 해 그만! 조용히 좀 먹자! 몇 조간 햄버거집이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미친 늑다리 아저씨의 발작짐인 걸 알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군요. 아내는 나더러 미쳤어 미쳤다니까 하고 화를 내며 햄버거집을 나가버리고 나는 남은 햄버거를 싸들고 나왔지만 아내는 집에 가버리고 없더군요.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렸지요. 열차가 도착하자 내 뒤에 서 있던 아줌마가 열차 안 손님이 내리기도 전에 팔꿈치로 마구 사람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빈좌석을 차지하고 앉은 거예요. 옆 빈자리에 핸드백을 놓아 자리를 막고 뒤늦게 탄 아줌마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언니 일로 와 여기 자리 잡았어 라고요. 나는 해도 너무한다 싶어 점장에 타일렀습니다. 아주머니 이러시는 거 아니지요. 안에 손님이 다 내린 다음에 타는 거고 탔으면 조용히 하세요. 어디서 무식하게 시리. 하자 두 아줌마가 아저씨가 뭔데 참견이세요? 하면서 거품을 물고 사태질을 하더니 재수 없다고 다음 역에서 내리대요. 종점이 가까우자 손님은 많이 줄어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었을 때 젊은 남녀가 얼싸안듯이 껴안고 열차에 올랐어요. 바로 내 앞에 마주서서 그들은 아랫도리를 바짝 밀착시킨 채 한 팔로는 서로의 허리를 감고 한 손으로는 서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낯이 뜨거워서 내가 하고 헛기침을 해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내 옆자리 영감님은 아예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한술 더 그치들은 귀를 빨듯이 입술을 가다대고 귓속말을 하는가 하면
간간히 입을 맞추는 게 아닙니까? 나는 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봐, 여기 공공장소야. 교직거리 하고 싶으면 너네 집에 가서 해. 어디 할 지랄이 없어서 전철 안에서 그짓거리야? 두 사람은 나를 한참 째려보더니 서로의 허리를 꽉 껴안은 채 다음 역에서 내리는 겁니다. 영감님이 그제야 세상 말세로고 아니 이불 속에서 할 짓을 어찌 얘 와서 할꼬 하며 통탄을 하더군요. 그날은 아주 일진이 사나운 날이었어요. 넷째 날 등산. 시내 나가봐야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어 혼자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을 갔습니다. 저 같은 백수건들이 많아진 탓인지 평일인데도 등산객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더군요. 한참을 올라갔는데 앞에 고급 브랜드의 등산복으로 멋지게 차려입은 아주머니 세 분이 깔깔거리며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너무 요란스럽다 생각했지만 툭 트인 산까지 와서 그것도 못하랴 싶어 그냥 이해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행하기도 힘든 좁은 길을 그 아주머니들 셋이 빽빽하게 막고 있어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는 풀리고 숨도 가쁘고 웃음소리는 자꾸 귀에 거슬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요. 그때 아주머니들이 홍삼 캔디라고 쓴 사탕을 하나씩 까먹고 껍질을 휙 그냥 버리지 뭡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세 사람 모두 홍삼 사탕 껍질을 버리자 뒤따라가던 내 앞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걸 다 주었지요. 저 앞에 가는 숙녀분들. 제 점잖은 목소리에 그 여자들이 일제히 돌아섰습니다. 이거를 흘리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사탕 껍질을 돌려주었습니다. 두 아주머니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한마디 할 판인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얼른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더니 그걸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저도 오히려 미안하고 기분이 좋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함께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 아주머니가 두부를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끌었습니다. 그들의 등산복만큼이나 고급 식당이었죠. 시원한 동동주를 한 사발씩 기분 좋게 마시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려 할 때였어요. 5살쯤 돼 보이는 두 남자아이들이 우리 테이블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벗어놓은 우리 일행의 등산복을 마구 짓밟고 뱅뱅 도는 겁니다. 우린 인사를 나눌 수가 없을 정도로 신경이 쓰여 아이를 돌아보았지만 옆 테이블의 젊은 두 엄마는 자기 아이들이 그 난리를 쳐도 주의 한번 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얘들아 너희 엄마한테 가거라 하고 타일러도 아무 소용 없었지요. 야 임마 조용히 못해?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쫓았습니다. 한 아이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젊은 엄마가 벌떡 일어나 아이를 안고 와서 내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아저씨가 뭔데 남의 일을 야단치세요? 이봐요 애기 엄마. 여기 당신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소. 애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소동을 피우면 야단을 쳐야지. 애들이 다 그런 거지 뭘 그래요? 족발화장도 유분수지. 애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소리야. 당연히 나도 대응을 할 밖이에요. 어머머 별꼴이야. 사장님 우리 식사 주문한 거 취소해 주세요. 기분 나빠서 식사 못하겠어요. 언니 딴 집으로 갑시다. 자매인 듯한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을 나가더군요. 식당 주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지 뭡니까. 나를 데려온 등산객 아주머니들도 그 식당 단골 손님이라 그런지 주인한테 미안해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죄인인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이고, 저 때문에 분위기를 망친 것 같네요. 그렇지만 잘못한 건 그 애들 엄마가 아닌가요? 요새 젊은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 야단 안 쳐요. 더구나 남이 야단 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애들 기 죽인다고.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뭔가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색해진 식사 자리를 급히 끝내고 일어섰지요. 먼저 일어나 제가 계산도 했고요.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강박성 인격장애. 나는 5번의 상담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 친절한 여의사는 진작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내 말이 옳다면서 장단도 맞춰 주었고, 내 편이 되어 호응도 해 주었다. 나는 그 외에도 운전을 하다가 창밖으로 팔을 내밀어 피우던 담배를 슬그머니 도로에 버리는 모렴치 않은 차 뒤쫓아가서 호통치기, 유료 주차장인 줄 알고 들어선 주차장에서 어이, 차 빼라고! 하며 마구잡이로 반말을 하고 소리치는 주차 관리인의 무례함에 대해서 모두 토로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게 바른 사회인이 지켜야 하는 정도가 분명한데 이 사회가 그러지 못하니 선생님은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다수가 틀린 길로 간다고 나까지 정도가 아닌 길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해야 하는데 다들 귀찮고 성가셔서 묵인하니까 점점 더 이 사회는 정도가 아닌 것이 마치 정도인 것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선생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신경을 좀 다른 곳으로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모든 상황들이 선생님이나 가족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서로의 마음을 다친다면 그건 이 사회를 바로잡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다치는 겁니다. 조금은 무신경이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날더러 못 본 척하라는 말씀인가요? 일일이 선생님 혼자 하루아침에 다 바로잡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부인께서 저렇게 선생님과 외출하시길 꺼려하시니 부인 심정도 이해를 하셔야 하고. 됐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깜짝 놀라 보던 잡지를 밀치고 일어섰다.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몰라. 난 할 말 다 했어. 더 할 말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어. 의아해할 틈도 없이 아내가 여의사에게 불려 들어갔다. 꽤 오랫동안 아내는 여의사에게 붙잡혀 있었다. 한참 만에 아내가 힘없이 상담실을 나왔다. 당신도 상담할 일이 있었어? 그래요. 내가 미쳤답디다. 처방 좀 받아서 약 사러 가야 돼. 무슨 약?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약. 내 약, 당신 약. 아이고, 멀쩡한 내가 왜 약을 먹어요? 그럼 내가 정말 미친 거래? 아내는 분노의 표정이 역력한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앞장서 걸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들고 나올 때까지도 나도 더 이상 아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내 심기도 편찮았기 때문이다. 아내의 운전이 거칠다고 느끼면서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불편할 때 말을 잘못 내뱉었다가는 큰 싸움이 되기 십상임을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자기 마음이 좀 다스려지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아내의 성질을 잘 아는 터라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심 무슨 말이 나올까 겁이 나기도 했다. 뭔가 조짐이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아내가 집 가까이에 있는 치킨센터 앞에 차를 세웠다. 우리 식구들이 자주 배달을 시켜 먹는 닭집이었다. 해가 져야 문을 여는 다른 치킨센터와 달리 점심때부터 문을 여는 집이라 더 인기가 좋았다. 아,
배도 고프고 갈증도 나고 좀 앉았다 갑시다. 아내는 생맥주 500cc를 먼저 주문하여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닭을 주문했다. 점심도 저녁도 아닌 시간, 대낮에 마시는 생맥주가 꽤 맛이 있었다. 나 역시 여의사 앞에서 떠드느라 목이 말랐던 것 같았다. 강박성 인격장애라고 들어봤어요? 경계선 인격장애는 들어봤지. 그건 또 뭐야?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선에 있는 약간의 정신장애지. 뭐, 내가 강박성 인격장애래? 그렇대요. 하도 생소한 말이라 설명되느라고 한참 걸렸네. 그럼 심각한 거네. 자신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더 심각한 거래요. 당신이 매일 그러잖아. 사회가 미친 거지 자기는 정상이라고. 이번에는 내가 남은 맥주를 벌컥벌컥 다 마셔버렸다. 의사에게 배반감이 느껴졌다. 내 말에 그렇게 장단도 잘 맞춰주고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결과는 인격장애라니. 의사 역시 염치 없는 짓을 하는 그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스스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까지 간 거니까 환자가 아닌 거야. 다운약 잘 먹으면 되는 거지? 아내의 절망한 얼굴을 더 볼 수가 없어서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 약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아내를 위해서 먹어줄 생각이었다. 잠이나 오겠지. 병원을 다녀온 이후 아내도 아이들도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책을 읽거나 집안을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가 챙겨주는 약은 아내가 볼 때만 먹었고 아내가 안 볼 때는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낮에 약을 먹으면 나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고 저녁의 약은 잠이 쏟아졌다. 결국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의욕을 상실케 하는 약임이 분명했다. 외주를 삼가고 약을 먹는 사이에도 나는 아내 모르게 몇 번의 말다툼을 더 벌였다. 동네 공원에 혼자 산책을 나갔을 때였다. 개를 끌고 나온 개주인이 자기 개가 싼 개똥을 치우지 않고 슬쩍 그냥 가려다가 내가 기어이 개똥을 치우게 하면서 큰 소리가 오가고 구경꾼이 모였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 목욕탕에서였다. 성큼성큼 목욕탕으로 들어와 샤워도 않고 탕 속으로 들어가는 덩치 큰 놈을 붙잡아 샤워하고 들어가려며 실랑이를 벌였다. 주위 사람들이 거들고 나서서 녀석이 할 수 없이 탕에서 기어나와 물 한 번을 찌 끼얹고 도로 들어가는 걸로 멱살 잡힐 것을 모면했다. 남탕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물론 아내는 알지 못했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가족들에게 감추고 숨기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는 일이 마음 편치 않았다. 스스로 위기소침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말을 잃어갔다. 아까 당신 목욕 갔을 때 오늘 상주의 모임에 꼭 나오라는 당부 전화가 왔었는데 거기나 나가지 그래요? 모이는 장소도 가깝고 날도 좋은데. 퇴직한 경찰들이 친목 모임인 상조회에서 연락이 왔던 모양이었다. 바로 전달에 퇴직한 나로서는 첫 번 참석이 될 터인데 왠지 서글픈 것 같아서 나갈 마음이 없었다. 아내는 집에만 처박혀 있는 내가 안쓰러운지 자꾸 외출을 권했다. 우리도 딸 혼인시킬 일이 코앞인데 당신이 상조에 나가야 사람들이 오죠. 결혼식장하고 장례식장엔 모쪼록 사람이 많아야 하는 법이에요. 그럼 운동도 할 겸 슬슬 걸어볼까? 나는 아내의 말이 맞다 싶어 모임에 참석하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아내의 말대로 겨울 날씨 치고는 푸근하고 따뜻했다. 모처럼 외출복을 갈아입고 나들이에 나선 기분이 그런대로 새로웠다.
천천히 걷다가 시계를 보니 걸음을 재촉해야 할 것 같아 지름길을 택했다.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가면 급히 걷지 않아도 될 듯해서였다. 골목길을 들어섰을 때 2명의 남학생과 1명의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무리 잘 봐줘도 중학교 3학년을 넘지 않아 보였다. 옷차림부터가 정상적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불량스러웠다. 여학생의 옷차림은 배꼽이 다 드러나게 윗도리가 짧았고 가슴을 너무 강조한 탓에 겉옷이 터질 듯 부풀어 있었다. 남학생들 차림도 그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한 여학생을 놓고 2 남학생이 단판을 지으려는 상황 같아 보였다. 이것이 네가 졸라 건방지게 굴었잖아. 왜 연락 쫓아다니면서 내 여자를 넘봐? 외교가 또 내 귀에 접수된다. 건방 떠네? 내가 네 여자라고 누가 그래? 틱! 여자애가 침을 뱉으며 악을 썼다. 뚜껑 열리기 전에 입 닥쳐. 나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녀석들에게 호통을 쳤다. 아니,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어디서 연애질에다 담배질이야. 어서 담배 끄지 못해? 내 호통에도 아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피우던 담배를 마저 피웠다. 그중 키가 좀 큰 놈은 담배를 엄지와 검지로 세워들고 내게로 다가왔다. 아저씨, 나 담배 살 때 돈 보태준 적 있어? 뭐야? 이놈의 새끼들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그리고 너, 여학생이 그런 차림을 하고 다니니까 이런 놈들한테 당하는 거야. 내가 여학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자 여학생의 입에서는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야, 조져버려. 나 저 늑다리 먼저 조지는 놈한테 간다. 여학생이 나를 째려보면서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운동화로 비벼 껐다. 여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 녀석이 나에게 덤벼들었다. 경찰 생활 30년을 마감한 내가 어린 학생들에게 겁먹을 리가 없었다. 나는 상대편 눈을 보기 위해 아이들 키높이만큼 몸을 낮추며 다가갔다. 이 자식들 정말 혼이나 봐야 정신 차리겠니? 2 남학생은 뒷걸음질을 치며 나에게 덤빌 기회를 엿보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야말로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학생들이었다. 눈빛이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벌써 기싸움에서 아이들은 밀리고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녀석들을 받아치려는 순간 나는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야, 잘했어. 튀어. 여학생이 소리치자 아이들의 발소리가 요란스럽더니 멀어졌다. 목이 찢어져 나가는 통증을 느끼며 목을 움켜쥔 채 나는 정신을 차리려 했었다. 한 녀석이 칼로 내 목을 찌른 것이다. 맑고 어린 계집애의 얼굴 어디에 그런 독함이 숨어 있었는지 칼로 찌른 녀석보다 계집애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며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다. 고개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내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목 언저리로부터 시작된 통증이 얼굴과 가슴까지 이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고, 정신 들어요? 말을 하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기어이 말을 해보려 애를 쓰니 목이 더 아파왔다. 말하지 말아요. 목이 찔려서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을 거래요. 아내의 얼굴에 심통이 나 있는 걸 보니 내가 죽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아이고, 진작 벌어질 일이 좀 늦게 벌어진 것 뿐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이런 일 당할 줄 알았다고요.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속 터져. 그거야 당신이 더 잘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상조회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내가 나타나지 않자 집에 전화를 걸었고 아내는 출발한 지 오래됐다고 말하고는 걱정스러워 나를 찾아 나선 것이다.
날이 좋아서 좀 걷겠다고 하던 말이 생각나. 내가 간 코스를 그대로 걸어가며 길을 살폈다. 그때 골목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칼에 찔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아내는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피를 흘리고 쓰러져 누운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인 나였다. 다행히 칼이 힘이 약해 그리 깊게 찔리진 않았지만 한참을 피를 흘린 탓에 수혈까지 하느라 아내가 애를 태웠다. 아내는 울 만큼 울고 난 뒤끝이라 그렇게 담담할 수 있다고 했다. 아내가 가입해둔 상해보험회사와 경찰서에서 자초지종을 조사하러 나왔지만 나는 말을 하지 못해 종이에 사건 경위를 적을 수밖에 없었다. 상세한 사건 경위를 알자 아내의 타박이 무차별한 폭탄사례가 되어 내게 퍼부어졌다. 잘 됐어. 말 못하고 살아있는 게 낫지. 입만 벌리면 시비니 누가 그 꼴을 그냥 봐주겠어. 입을 꿰매주고 싶었는데 목을 찔렀으니 제대로 찔른 거 아니냐고. 끝도 없는 아내의 잔소리를 치료약처럼 받아삼키며 몸은 회복되어 갔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 출장 가는 아들에게 자동차를 내어준 아내가 병원 앞에서 택시를 세웠다. 말없이 택시를 타고 가던 아내가 기사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다. 기사 양반, 제발 그 껌 좀 그만 씹어요. 짝짝 소리 거슬려서 더는 못 참겠네요. 손님이 타고 있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어 짝짝 소리를 내면서 껌을 씹는 소리에 나도 화가 나던 참이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느껴지는 목의 통증보다도 그 껌소리가 더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원, 아주머니 별걸 다 씹으시네요. 기사가 어이없다는 듯 실내밀러로 우리를 쳐다보며 투덜거렸다. 자 세워져요. 출발하면서부터 손님은 아랑곳 않고 내내 핸드폰 통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쭉 그 껌소리 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더 이상 못 참아요. 아내는 어느새 그렇게 미워하던 나를 닮아 있었다. 나는 아내를 따라 택시에서 내리며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겠지? 내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다. 노수민 작가는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문예대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원 설립위원, 2022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 명인 선정, 중앙일보 문예대상, 한겨레 문학상, 한국소설 문학상, 만호 박영주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